이걸 왜 버린 거야? 안 먹을 거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죄송해요.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을 때 먹으라고 지어준 게 보약이잖아.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며?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차라리 날 주던가 하지. 매달 18만 원씩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18만 원이라고요? 그래. 30호에 18만 원.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현우 엄마 위해서 보내준 건데 그걸 이렇게 버려버리니? 내가 며느리 기가 허한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걸로 보내달라고 한 거란 말이야. 아, 엄마. 근데 어쨌거나 엄마가 현우 엄마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현우 엄마 재량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남동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 씨는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이나 김치를 버리는 며느리는 봤어도 보약을 버린다는 며느리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낳고 기가 허해서 힘들다던 며느리. 그래서 남 씨의 아들과 육아 문제로 자주 다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력 보충하라고 흑염소진액도 매달 사주었고 아이도 봐줬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으로 주문해서 줬던 흑염소진액이 장장 5년간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매달 18만 원씩이었습니다. 남 씨는 며느리가 잘 먹는 줄 알고 비싼 쓰레기를 구매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돈이면 남편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그 정도도 못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원하는 한은 앞으로도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 씨의 마음도 흑염소진액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처박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쏟은 정성이 아깝고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 심정을 아들 며느리가 과연 알기나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내외의 방식으로 알게 해줄 수밖에요. 남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했고 5년 전에 남 씨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들 며느리가 낳았는데 왜 남 씨에게 우여곡절이 있었느냐면 그건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애기 보여줄 거야?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남 씨는 아이를 한 번도 못 본 상태였습니다.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는 아들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서 애가 다른 남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왜? 어디 아파? 그냥 힘도 없고 그렇대요. 산후 우울증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왜? 혹시 싸웠어? 그러자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애 좀 봐주고 도와줘야지. 이 이상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벽에도 보고하는데 낮에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요. 지원이는 빨리 복직하고 싶대요. 이걸 어째?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하지 그랬어. 그때 보내준 돈은? 그걸로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다 싫대요. 살도 많이 빠지고 힘들어해요. 아들의 말에 남 씨도 근심이 생겼습니다. 애 보는 게 힘든 줄은 알지만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며느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셔요. 언제까지 애기도 못 보실 수는 없으니까. 지원이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괜찮겠어? 네. 지난주에 장모님도 왔다 가셨어요. 사돈네가 워낙 멀리 살았기에 며느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 사돈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네 갔을 때 남씨는 놀랐습니다. 헬쑥해 보이는 얼굴과 무기력한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는 무척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가 있었고 남씨 부부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씨의 아들에게도 묘하게 짜증스럽게 말을 하는데 보고 있는 남씨가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보약이라도 한 채 먹어야겠다. 지쳐서 그래. 기가 허하고. 남편도 며느리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지켜본 적이 없으니 육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몸보신을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애도 좀 맡기고 바람 쐬고 해.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리 집에 맡기고 주말에 데이트를 하던가, 집에서 쉬던가. 정말 그래도 돼요? 그래. 평일에도 힘들면 가끔씩 와서 봐주거나 할게.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딸은 없지만 어린 며느리가 꼭 딸처럼 느껴져서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 뒤로 남씨는 종종 아들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남씨의 집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안색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밝아진 것이 며느리와의 사이가 썩 괜찮아 보였죠. 흑염소 어디서 사야 하지? 흑염소가 좋대? 모임 여자들이 그러는데 흑염소가 여자한테 좋다고 그러던데요. 특히 애 낳고 나서는 몸보신 된다고 쭉 먹는 게 좋대요. 그래? 남편과 남씨는 흑염소 진액을 파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인터넷은 못 믿어서 주변에 묻고 물어서 직접 방문을 했죠. 이건 30호에 11만 원이고요. 여기 있는 건 30호에 18만 원이에요. 가격이 많이 차이 나네요. 아무래도 함유량이 다르고요. 녹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프리미엄 진액이에요. 아, 우리 며느리 먹으라고 주려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게 좋죠. 남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 번 먹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사주고 싶은데 매달 나갈 돈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차이가 나긴 했죠. 그래도 좋은 거 해줘야지. 역시 그렇지? 그러면 18만 원짜리로 주세요. 30호면 한 달 먹으면 될 분량이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낳은 며느리에게 줄 생각을 하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30호에 5만 원짜리도 있던데 어쩐지 그런 건 효능이 없을 것 같았죠. 어머님, 내일 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흑염소 있잖아. 그거 진액. 그거 가지고 갖다 주려고 했는데 잘 됐네. 현우 데리고 올 거야? 아님 내가 가야 해? 내일은 어머님이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겠어. 다음 날 남씨는 흑염소 진액을 가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출근해서 집에 없었고 며느리만 아이를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분유를 잘 안 먹으려고 해서요. 이리 줘. 내가 먹일 테니까. 너 외출한다며? 외출 준비해. 네. 감사해요. 남씨는 정성껏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분유를 안 먹으려고 하길래 어르고 달래가며 겨우 한 병을 다 먹었죠. 그러니까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니? 아, 네. 며느리가 민망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그래야지. 네, 그럼 저 다녀올게요. 아, 잠깐만. 남 씨가 잠든 아이를 이불 위에다 눕혀놓고 얼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곤 밥솥에 넣어 놓았던 흑염소 진액을 꺼냈죠. 이게 흑염소예요? 며느리가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보약을 지어주면 먹을 거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막상 검은색 액체를 보니까 약간 겁먹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거 되도록이면 전자레인지는 돌리지 말고 밥솥에 넣어놓거나 뜨거운 물 그릇에 떠가지고 잠깐 담갔다가 따뜻해지면 먹어. 하루에 한 포씩. 한 달치 먹을 거 있거든? 다음 달에 또 사줄게. 지금 하나 마시고 가. 귀퉁이를 가위로 잘라서 컵에다 따라서 내미니까 며느리가 코를 막고 마셨습니다. 냄새가 독하네요. 냄새는 그렇긴 한데 여자 몸에 그렇게 좋대? 꼭 마셔. 알겠지? 네. 감사해요. 며느리는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양치질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로도 흑염소 진액 냄새가 잠시간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남 씨는 우유를 먹였던 젖병을 닫고 뜨거운 물로 끓여 소독기에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뒤를 돌아보니 손자가 깨어날 것처럼 꾸물거렸습니다. 낮에는 길게 자는 법이 없는 손자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우. 일어났어? 남 씨가 아이에게 다가가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허리가 아프기는 했어도 여러모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 씨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손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그건 손자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가고 며느리가 다시 직장을 가게 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퇴근이 늦으면 남 씨가 어린이집에서 손자를 데리고 와서 돌봐줘야 했으니 말이죠. 흑염소 잘 먹고 있어? 네. 그럼요. 매일 한 포씩 먹고 있어요. 지원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 네. 먹다 보니까 버릇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 달에도 주문해줘? 그러면 저는 감사하죠. 며느리는 남 씨가 보내주는 흑염소 진액을 항상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반년 정도 사줄 생각이었는데 물어볼 때마다 잘 먹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이 며느리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손자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 씨는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약속이 있는데 혹시 밤까지 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규현이도 늦는데? 아, 같이 누구 좀 만나기로 해서요. 아, 둘이 같이? 응. 안 되세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규현 씨가 얘기한다더니 오늘 깜빡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지. 알았어. 그러면 이따가 현우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면 돼? 네. 감사해요. 아, 근데 오늘은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고, 너희 집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니? 아, 저희 집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 씨가 아들 집에 가는 것보다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남 씨의 집에 맡기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는 분유 먹을 나이도 아니고 따로 챙길 짐도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고 어쩔 때 보면 며느리가 남 씨의 방문을 좀 부담스러워한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 씨는 모르는 척 아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디서 보나 남 씨에게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곤란했죠. 오늘 집에 손님들이 좀 와. 술 한 잔씩 할 것 같은데, 현우 데리고 있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
약속 있으셨어요? 그렇긴 한데 나는 굳이 없어도 되니까. 음식도 남씨가 할 게 아니라 회센터에서 사온다고 하니까 남편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지인들이기에 남씨도 아들 며느리나 도와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러면 저희 집에서 봐주세요. 그래서 남씨는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우야, 오늘 엄마 아빠 늦게 오니까 할머니랑 같이 놀자. 와, 좋아. 다행히 손자는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 다음으로 자주 본 사람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그 사이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밥을 냉장고 어디에서 꺼내서 어떻게 주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죠. 현우야, 할머니가 밥 해줄게. 잠깐 놀고 있어. 남씨가 냉장고를 뒤적거렸습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길 열었다 저길 열었다 했는데 우측에 있는 것은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아, 여기다가 보관하는구나. 남씨가 매달 보내주는 흑염 소진액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냉장고 야채실에 있더니 김치 냉장고로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를 비워서 넣어 놓았는데 그 안에 한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 보낸 지 꽤 됐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 깜빡 잊고 먹지 못했나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끔씩 물어보면 꼬박꼬박 꼭 챙겨 먹는다던데 말이죠. 남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손자의 밥을 마저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 며느리는 손자가 잠들고도 한참 지난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술을 마셔가지고 택시 타고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알아서 갈게. 쉬어.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래. 요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게. 조심히 가세요. 남씨가 아들 내외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10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랜만에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는 금방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자정에 가까워져 있었죠. 그리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주말에 또다시 손자를 맡겼습니다. 둘이서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딜 가는지는 몰라도 아이를 다음날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요새 자주 맡기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애들도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바쁜가 보지. 그래도 애는 부모가 키워야지. 당신 허리도 아프다며. 어쩔 수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겠죠. 남씨도 지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도 오죽하면 맡기겠나 싶어서 웬만하면 부탁할 때마다 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나 목 아파. 그런데 손자가 집에 온 지 반나절도 안 돼서 기침을 콜록콜록 했습니다. 환절기 감기가 유행한다더니 손자가 걸린 모양이었죠. 이 말을 짚어보니까 약간 미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까 정신이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규현아, 현우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어쩌지? 아, 정말요? 잠깐만요. 엄마, 거기에 가방에 해열제랑 감기약 들어있대요. 일단 그거 먹이고 혹시나 열 안 떨어지면 병원에 좀 데려가 주실 수 있으세요? 주말인데 병원 문을 여나? 소아과는 주말에도 하는 곳 있을 거예요. 연락 주시면 제가 검색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손자는 입맛이 없는지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씨 부부만 속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결국 그날 남씨는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약을 처방받았는데 밤에도 열이 한 번 나서 새벽에 해열제를 먹이고 다시 재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에 열도 내리고 기침도 줄었지만 작고 마른 손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아이를 데리러 집에 도착했을 때 남씨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몸이 약한 것 같아. 편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아프면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 하는 거 아니니? 남씨의 말에 아들이 피식 웃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보약을 먹어요? 그런 거 다 사기예요. 아무 효능도 없을걸요? 아들의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남씨가 정성껏 보내는 흑염소진액도 일종의 보약인데 그것도 싸잡아 이르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았을 때 흑염소진액이 한참 남아있던 것 같았는데 혹시나 먹지 않고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현우 엄마는 흑염소 그거 먹고 있는 거야? 남씨가 묻자 아들이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먹죠. 그건 몸에 좋은 거 맞잖아요. 그럼요. 어머님, 매일 하나씩 꼭 먹어요. 그래? 혹시 안 먹는다고 하면 그만 짓게. 저번에 냉장고 보니까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서. 아, 열어보셨어요? 아니에요. 바빠서 며칠 못 먹은 거예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럼 계속 보내줘? 그러면 저는 감사하죠. 남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말이 어쩐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있으니까 계속 보내달라기에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한은 보내주기로 마음먹었고 이제 와서 네 돈 주고 사 먹어라 할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갑자기 아들네 집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 급하게 다시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남씨를 불렀습니다. 현우 아빠도 오늘 야근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현우를 어머님 댁에 데려다 줬다가 다시 돌아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택시 타고 금방 갈게. 남씨가 휴대폰만 들고 얼른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택시가 정류장에 세워져 있어서 지체 없이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긴 했는지 현관 앞에 서 있다가 남씨가 도착하자 곧장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저 한두 시간 내로 돌아올게요. 현우 밥은 먹었어요. 간식만 챙겨주세요. 며느리가 나가자 그제서야 남씨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남씨가 손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우 과일 먹을래? 과일 좋아. 남씨는 과일이 있는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과일보다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어? 남씨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가득 차 있던 흑염소 진액이 지금 보니까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거진 절반 정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걸 벌써 먹었다고? 대략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루에 2포씩 먹었어도 이 정도로 줄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더 이상했습니다. 남씨는 인상을 쓰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는데도 나머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할머니. 과일. 잠깐만. 남씨는 이내 과일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그 껍질을 버리기 위해서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과일 껍질을 버리고 막 돌아서려는 찰나에 남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세탁기 옆구석에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종량제 봉투 밑바닥 쪽에 보이는 것이 남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살펴보지 않았겠지만 남 씨는 기분이 이상해서 봉지를 열어보게 되었죠. 아니, 이걸 왜 여기에다가 넣어놨어? 그 안에는 진액 팩이 무더기로 들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열개가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지난달 걸 넣어놓은 건가?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던 걸 넣어놓은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남 씨는 봉투 안에서 하나를 꺼내서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했습니다. 각각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서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지 못하고 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무언가 매일 챙겨 먹는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어쩌다 보면 건너뛸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남기도 하겠죠. 매달 일정한 날짜에 보내주기 때문에 남으면 다 먹어치우는 것도 일이겠다 싶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버릴 정도라면 이건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버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림잡아 9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에 9만 원이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못 먹었다고 말을 했다면 보름 늦게 보내면 되는 것이었는데 남 씨는 매일 잘 먹는다길래 정말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남 씨는 심란한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요새 바빠서 정신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며느리가 남 씨를 급하게 불렀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서 남 씨에게 아이를 자주 맡겼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귀한 걸 버리나 싶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꽉 차 있던 걸 확인했는데 오늘 보니 절반밖에 없어서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마 남 씨의 말에 버린 것 같았죠. 남 씨는 이따가 며느리가 오면 이걸 보여주며 따져야 하나 생각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진액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진 거냐며 따지면 남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남 씨가 안 먹으면 그만 보내겠다는 말을 해서 급한 마음에 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눈 감고 모른 척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집에 온 뒤 남 씨가 돌아가기 전에 지나가는 말투로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흑염소 마시는 거 깜빡했으면 다음 날 2개 마셔. 2개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네? 아, 네. 그럴게요. 억지로 그러라는 건 아니고. 너 요새 바쁘다길래 못 챙겨 먹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주문할 때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고 할 테니까 억지로 먹진 말어. 며느리는 왜 그런 말을 하냐는 듯 맑은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잘 먹고 있어요. 늘 보내주시는 날짜에 보내시면 돼요. 그 말에 남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알았다고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의 말처럼 잘 먹겠지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남 씨는 정말 기분 나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덜 바빠졌다며 아이도 덜 맡겼고 맡긴다고 하더라도 남 씨의 집에서 돌봤는데 한 달 만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3시간 정도만 봐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밥을 해줄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남 씨도 가벼운 마음으로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 벽면에 있던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처럼 들리는 소리에 남 씨가 어리둥절해하며 다가갔습니다.
관리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전화 표시가 보였죠. 뭐가 뭔지 몰라서 초록색 전화 그림을 눌렀더니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여기 관리실인데요. 네.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죠? 여기 잠깐 내려와 보셔야겠어요. 여기 아들네 집이라. 아침에 버린 쓰레기 이거 다시 가지고 올라가셔요. 네? 쓰레기를 왜요? 관리실에서는 내려와서 보라고 남 씨를 1층으로 불렀습니다. 남 씨는 어리둥절해하며 손자를 데리고 함께 관리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1204호에서 계속 이렇게 음식물을 제대로 분리 안 하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있어요. 화면에는 며느리가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인 듯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음식물이라니요? 여기 봉투 안에 액체류가 가득 들어 있어요. 무겁기는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버리면 과태료 물어야 해요. 남 씨가 쓰레기 봉투 안을 보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안에는 흑염 소지내기까지도 아는 상태로 수십 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치인 30개보다도 훨씬 많아 보이는 게 어딘가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버린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야 모르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요. 다른 쓰레기도 없이 이렇게만 버려서 누가 이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 확인하느라 하루 종일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안에 액체는 버리고 새로 분류해서 버리세요. 남 씨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버렸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니.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버려왔나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에서 보았던 것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매일 잘 먹고 있다고 웃으며 말하던 며느리. 무얼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지 몰랐습니다. 분명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잘 안 먹으면 말하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다음 달에도 주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 씨는 며느리에게 기만당한 이 기분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났고 허탈함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식탁 옆에 세워져 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더니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왜 여기에? 아들도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며느리가 버린 게 맞았고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걸 왜 버린 거야? 안 먹을 거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남 씨가 화가 난 말투로 묻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을 때 먹으라고 지어준 게 보약이잖아.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며?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차라리 날 주던가 하지. 매달 18만 원씩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18만 원이라고요? 그래. 30호에 18만 원. 아들도 며느리도 이게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현우 엄마 위해서 보내준 건데 그걸 이렇게 버려버리니? 내가 며느리 기가 허한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걸로 보내달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자 아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감한 얼굴로 뒷머리를 벅벅 긁었죠. 그러면 하나에 6천 원 꼴이네요. 아들에겐 금액이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몰랐어요. 말씀을 하시지. 뭐? 좋은 거라고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가 그걸 받아서 먹지도 않고 죄다 버렸잖니? 그리고 싼 거면 버려도 된다는 말이야? 어머님, 이제부터 정말 잘 먹을게요. 됐어. 다음 달부터 안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어머님, 전부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저도 챙겨 먹고 싶어서 먹다가 요즘 소홀했던 것 뿐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안 먹은 거 보시면 서운해 하실까봐.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정말 잘 먹으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반찬 싸주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한 번도 줬던 적이 없었는데 보약을 줬다고 이렇게 다 버려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과하며 먹겠다고 하는데 남 씨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관리실 말을 들어보면 그동안 상당히 버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먹겠다는 말은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비싼 거라고 하니까 이제야 그럴 마음이 든 것인지 이러나 저러나 남 씨의 상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하는 며느리를 보니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먹으면 하루에 2개 먹을게요. 절대 안 버려요. 아이고, 알았다. 이것도 제가 데워서 먹을게요. 됐어. 냉장고에 있는 거나 잘 먹어. 쓰레기 봉투로 들어갔던 걸 꺼내려는 며느리를 남 씨가 말렸습니다. 아무리 밀봉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쓰레기장까지 나갔다 온 걸 꺼내서 먹으라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로 며느리가 진액을 잘 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마시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잘 먹는 거 믿으니까 이제 이런 거 안 보내도 돼. 그런 거 하나하나 의심하며 사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어련히 잘 먹으니까 계속 사달라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미 버린 수십만 원은 아깝긴 했지만 잊어버리자 생각했죠. 그리고 또다시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볼 일은 그 뒤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운명이 얄궂은지 2달 만에 간 아들 집에서 남 씨는 또다시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 때문에 말이죠. 흑염소? 오늘 오는 날이야. 걱정 마, 어머님한테는 다 먹어서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현우는 어머님이랑 있지? 잘 먹고 있지? 손자가 하도 심심해하는 바람에 며느리를 기다리며 놀이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서 10분 정도만 그네를 태우고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지나가면서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이상했습니다. 엄마, 그거 매일 잘 챙겨 먹으라니까. 30호에 18만 원짜리야. 남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좋은 거래. 나는 먹기 싫다니까. 냄새 너무 심해. 에이, 그래도 공짜로 주는 걸 왜 마다해? 18만 원짜린데. 그리고 그런 거 받아서 잘 먹어야 시부모님이 좋아해.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데 비위를 잘 맞춰야 애도 봐주고 그러시지. 근데 참 어머님 또 요즘 사람들 누가 그런 걸 먹는다고. 현금으로 주면 더 좋아하지. 근데 억울해. 비싼 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엄마 다 줄걸? 남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도 곧 택배로 보내줄게. 앞으로도 내가 그만 달라고 하는 이상은 사주실 거야. 엄마는 공짜로 몸보신하고 좋지? 딸 잘 뒀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씨가 며느리를 부르기도 전에 손자가 엄마 하고 부르며 며느리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그 귀신은 바로 남씨였죠. 5년 동안 매달 18만 원씩 들인 정성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남씨의 마음은 며느리가 아니라 쓰레기통 혹은 안사돈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위해 5년 동안이나 헛짓을 하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차라리 2달 전에 잘 안 먹게 돼서 그랬다고, 이제는 보내주지 말라고 했으면 그때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비싼 것이라고 하니까 굳이 받아서 친정엄마를 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씨가 며느리에게 준 것임을 알면서도 받아먹는 안사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몰랐습니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됐어. 이제는 뭐라고 해도 믿지도 않는다. 현우 데리고 들어가라. 어머님,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가는 것만 알아둬라. 뒤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씨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엔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켜보았습니다. 계산기를 켜고 5년 동안 쓴 금액을 계산해 보았죠. 18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5년 치면 1,08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적금을 들었어도 1,000만 원 넘는 돈이 손에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안마의자를 샀어도 서너 대는 샀을 금액이었죠. 안마의자는 돈 아까워서 맨날 고민만 하다가 말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저 좋다고 매달 보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이었는지 몰랐습니다. 1,00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허공에 태워버렸어도 이처럼 아깝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당신 사고 싶다던 낚시대나 사줄 걸 그랬어. 남씨는 자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남편이랑 둘이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왔다면 추억이라도 남았을 텐데. 남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남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며느리한테 이미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씨는 사과를 받자고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 그렇게 죄송하면 직접 보여줘. 어떡해요? 너희 돈 좋아하잖아. 계산해보니까 1,080만 원 나오더라. 5년간 저금했으면 나올 이자도 있지만 그건 마지막 정으로 계산 안 하마. 1,080만 원 통장으로 보내라. 네? 엄마,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드려요? 그렇게 큰 돈을 내가 5년 동안 쏟아부었어. 그게 전부 너희 쓰레기통이랑 사돈 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책임도 너희가 져야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돈이 어디서 생겨요? 1,000만 원 못 구하진 않잖아? 아,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 좀 드릴 수도 있죠. 어쨌거나 엄마가 현우 엄마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현우 엄마 재량 아닌가요?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도 역시 똑같은 놈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현우 봐주는 것도 그만둘 거니까. 맡길 생각 말어. 아, 엄마. 엄마라고 하지도 마. 괘씸한 놈.
너희 돈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부모 돈은 우스워. 엄마 아빠는 땅 파면 돈 나와? 어떻게 5개월도 아니고 5년 동안이나. 전부 버린 건 아니에요. 먹기도 했어요. 그게 중요해? 아까워 죽겠다. 한 달에 18만 원은 커녕 18,000원도 안 쓰는 자식 뭐가 예쁘다고 내가. 틀림없이 보내라 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도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당장에 쫓아가려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다고 걔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때를 보여줘야죠. 내가 1,080만 원 꼭 받아낼 거예요. 며칠간 아들에게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과를 바라진 않았지만 어쩜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나 더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씨의 속마음을 들었는지 이틀 뒤에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날 속였어. 앞으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죄송해요. 그렇다고 현우까지 안 봐준다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현우는 무슨 죄예요? 현우는 죄 없지. 죄는 너희한테 있지. 친정엄마한테 흑염소 안 보내기로 했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기가 찼죠. 제가 안 먹은 만큼은 통장으로 넣을게요. 근데 대신에 현우만큼은 봐주세요. 어머님 손자잖아요. 너 정말 나를 우습게 아는구나. 네 자식 네가 키워. 그리고 네가 하나도 안 먹고 버렸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다 먹었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으니까 다 토해내라. 어머님, 남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안 주면 나눠 먹은 안사돈에게라도 청구해야지 어쩌겠니? 그러자 즉각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3개월로 나눠서 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3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여보, 규현이가 돈 다 주면 우리 이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녀옵시다. 여행 적금 들었다가 해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당신 낚시대도 사줄게. 그러자 남편은 좋다고 했습니다. 당신 보약이나 지어야겠어. 안마의자도 하나 사. 자식 없다고 생각하면 뭐 그 돈으로 뭔들 못해? 다 쓰고 죽지 뭐.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차라리 매달 18만 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모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가거나 남씨 부부 스스로를 위한 선물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는 꼭 현우 맡아주셔야 해요. 현우도 왜 할머니 보러 안 가냐고 울어요. 얼마 뒤 아들에게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손자를 들먹이는 걸 보니까 작전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번 속지 3번 속나요. 또 마음 약해지면 스스로 호구를 인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씨는 더는 자식 일에 발벗고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라고는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남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은 채무 780만 원. 그러고서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들을 필요가 없었고 은행 어플만 잘 작동하면 됐죠. 그로부터 2달 뒤 남씨의 통장에 나머지 금액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남씨 부부는 약속대로 그 돈으로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고 남은 돈으로는 둘이서 쓸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뚝 끊겼지만
오히려 남씨는 전에 없던 홀가분함을 느끼며 남편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산은 아들한테 주시고 효도는 딸한테 바라시네요. 뭐? 병원에 와보지도 않는 아들 뭐가 예쁘다고 집까지 주세요? 아들이 그렇게 좋으시면 아들 옆으로 이사를 하시지. 왜 제 옆으로 오셔가지고 저만 못 살게 구세요? 뭐? 내가 언제 널 못 살게 굴었다는 거야? 이틀에 한 번씩 집에 가서 반찬 드리고 청소하고 무슨 약 사와라. 뭐가 먹고 싶다. 뭐가 고장났다. 경우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전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들이랑 딸이랑 같냐? 내가 너한테 더 의지하고 그런 거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의지를 왜 저한테 하시냐고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2세 정경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자신이 조금만 더 똑부러졌다면 진작에 친정엄마와의 연을 끊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스스로가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은 닭 같았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여기고 이만큼이나 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죠. 온갖 자빌부터 시작해서 병수발까지 모든 굳은 일들은 딸인 전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당연히 아들 몫이었습니다. 본인의 입으론 아들, 딸 차별 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끝까지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전 씨만이 그 서름을 알았습니다. 재산은 아들인 남동생에게 주고 효도는 딸에게 받겠다는 친정엄마에게 전 씨도 더 이상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전 씨의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관계였죠. 이제는 그 환상에서 깨어날 차례였습니다. 전 씨는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독립전이라 남편과 셋이 살고 있었죠. 전 씨는 쭉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딸이 대학에 갔어도 하루가 늘 바빴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전 씨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전 씨의 일상은 좀 더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너희 집 옆에 아파트에 전세 나왔더라. 그래요?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로 이사하려고 알아봤지. 다음 달에 그리로 간다.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말에 전 씨가 놀란 눈을 했습니다. 너도 매번 이렇게 오기가 힘들잖냐? 친정엄마가 사는 단독주택과 전 씨의 집은 차 타고 1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매번 왔다 갔다 하기는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상의는 없었고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본인의 집을 이사하겠다는데 전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친정엄마를 들여다보러 오늘처럼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게 너한테도 좋겠지? 너희 동네가 병원도 가깝고 살긴 더 좋잖아. 나도 말년에 자식 근처에 살고 싶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던 친정엄마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보게 되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친정엄마도 전 씨에게 연락하거나 부르는 횟수가 늘었죠. 토요일 오전, 전 씨는 회사에 안 나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회식이 있었던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울려대는 휴대폰에 더는 자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오늘도 장모님 댁가? 응. 금방 다녀올게요. 가끔은 처남한테도 말해보지 그래. 바쁘대. 그리고 엄마가 이런 일에 아들 부르는 거 봤어요? 전 씨는 가볍게 말했지만 뒤돌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우도 엄마 문제로 올케랑 싸웠대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혀를 차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 씨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마트도 안 가려고 하는 친정엄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 아침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어.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장 봤어요. 바로 갈게요. 전 씨가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잔뜩 뿔이 난 상태였죠. 그러게 어젯밤에 오라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해? 회식이었다니까요. 콩국수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어요? 그저께부터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 이 앞에 마트 가면 있는데 다녀오시지 그러셨어요. 딸 냅두고 힘들게 거기까지 가냐? 어머니의 말에 전 씨는 뒤를 돌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른 한 그릇 만들어 봐. 아침부터 드시게요? 너도 한 그릇 먹고 가. 저는 금방 집에 가서 윤지 아빠랑 먹어야죠. 전 씨는 서둘러 콩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식사를 하는 동안 냉장고에 장봐온 것을 정리했습니다. 반찬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드시라니까요. 그거 버리지 말어. 먹을만 하니까. 달라요. 전 씨는 오래된 반찬들을 버리고 집에서 새로 가져온 반찬과 마트에서 산 식재료로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다음 주 병원 예약은 확인하셨어요? 아니, 깜빡했네. 수요일에 가야 해요? 근데 그날은 경우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경호는 왜? 저 회사 이번에는 빼기 힘들어요. 경호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엄마, 저도 바빠요. 시간 내서 가는 거죠. 아, 됐다. 가기 싫으면 말어. 나 혼자 가면 돼. 어머니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엄마는 신경도 안 쓴다며 불평했습니다. 그 말에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라고는 전 씨와 남동생 둘밖에 없는데 남동생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병원에 동행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씨가 가까이 살게 되니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당연히 누나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귀한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곁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따져봐야 전 씨만 손해였습니다. 그러면 남동생 흉본다면서 노발대발하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는 게 전 씨의 정신건강에 좋았습니다. 전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달력에 병원 예약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얼른 진료를 보고 오후에 출근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제가 연차 내고 같이 갈게요. 됐다. 혼자 갈 수 있어. 말투만 보아도 토라진 게 티가 났습니다. 서로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것 같았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늘 마음에 걸려 내가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혼자 가신다고 하고 엉뚱한 시간에 가서 헛걸음하셨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식탁 옆에 있는 약 바구니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제때 복용해야 할 약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도 전 씨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씨 부부는 주말 아침 식사는 하지 않고 아침 겸 점심을 11시쯤 먹었는데 시계를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 씨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뭔가 정돈이 안 되고 어수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하세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친정엄마를 향해 전 씨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무릎 아파서 그게 쉬워? 너도 나이 들어봐라. 어머니는 딸이 벌써 50이 넘었다는 사실을 까먹은 듯 했습니다. 점심은 반찬 꺼내가지고 챙겨 드세요. 전 씨도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랑 식사를 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런 전 씨를 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점심도 여기서 먹고 가. 윤지 아빠 밥 챙겨줘야죠. 김서방은 혼자 밥도 못 챙겨 먹는 데냐? 때가 어느 땐데? 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챙겨서 드셔요. 저 이만 가볼 테니까. 가면 수요일 날 오는 거야? 네. 병원 가야 되니까 수요일 아침에 올게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왠지 그 침묵에서 주말 동안 자신을 혼자 둘 거냐고 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착각일지는 몰라도 말이죠. 주말에 경호도 부르고 하세요. 온 지 오래됐잖아요. 경호 바쁘다니까 그러네. 회사원이 주말에 바쁜 일이 뭐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바빠요. 그거랑 같냐? 남자가 큰일 하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 쓰게 하면 안 돼. 자질구레한 일. 전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왜 매일같이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둘 다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째서 전 씨와 남동생이 다르다는 것인지. 전 씨는 혼자서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점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늘 말로는 아들, 딸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 본심이 나오곤 했죠. 그리고 경호가 엄마 신경은 쓰냐? 너나 되니까 이렇게 오지. 그러니까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럽대잖아. 마무리도 늘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와서 열무김치 좀 담가줘라. 지난번에 네가 사온 건 맛이 없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장모님 잘 계시지? 잘 계시지? 전 씨는 이제서야 부부가 먹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2번 왔습니다. 뭐가 어디 있느냐 묻는 전화 하나, 어디가 아프니 병원 가면 거기도 검사해야겠다는 전화 하나. 장모님은 딸 안 낳으셨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전 씨는 벌써부터 지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짧으면 슬플 것이고 길면 긴 대로 슬플 것 같았습니다.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집을 청소하던 전 씨는
텔레비전 밑에 서랍장에서 부동산 로고가 찍힌 갈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전 씨가 봉투를 열어서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증여라는 글자를 읽고 밑으로 눈을 내렸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전 씨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 갔습니다. 너는 내가 왜 말도 없이 남의 걸 만져? 전 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대꾸조차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네 건 내 것을 나눴는지 몰랐습니다. 수시로 와서 청소를 해주는 전 씨가 안 만져본 물건이 없는데 말이죠. 그게 뭔데 그래요? 증여? 뭐라고 써있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신경 쓸 건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봉투를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더 수상했습니다. 뜬금없이 웬 증여계약서인가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뭘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인지 몰랐지만 전 씨가 몰라도 된다는 걸 보니까 받는 사람이 전 씨가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전 씨가 그 뒤로도 한 번 더 물었지만 어머니는 자꾸만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전 씨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그날 이후에도 어머니의 태도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별일 아닌 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모컨이 안 눌린다. 수도가 약하다. 약을 먹었는지 헷갈린다. 전 씨는 회사에 있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동생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 어머니도 평소와 같아서 전 씨도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예, 경수가. 아이고, 내가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졌걸랑. 근데 다시 이불 위에 눕긴 했는데, 아이고, 일어나질 못하겠다. 뭐라고요? 괜찮으신 거예요? 안 괜찮으니까 전화를 했지. 이거 아무래도 허리가 잘못된 것 같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전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잠에서 깨서 앉아있던 남편이 차키를 챙겼습니다. 당신 더 자요. 내일 출근해야지. 허리 다치신 거 아니야? 당신 혼자 어떻게 부축을 해? 남편이 전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어머니가 이불 위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분질러진 것 같아.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난다니까 그러네. 병원에 가야죠.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축을 해도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말에 난감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 씨는 구급차에 함께 탔고 남편이 차를 타고 뒤쫓아왔죠. 다행히 응급실이 멀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전 씨는 가면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자다 깬 목소리로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크게 다치신 것 같아. 지금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고 있거든. 혹시 올 수 있어? 어머니는 구급차 침대에 누워서도 나중내하며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라고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동생은 전 씨에게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거기까지 어떻게 가?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넘어지신 거 가지고 이 시간에 전화를 해. 엄마가 자꾸 찾아서 그렇지.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아침에 전화하죠.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니 짜증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괜찮은지 한번 묻지도 않는 남동생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찾더니 매정하게 전화를 끄는 아들에게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친정엄마도 기가 찼습니다. 만약 전 씨가 그랬다면 딸이라고는 하나 있는 게 엄마한테 신경도 안 쓴다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어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람은 딸인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매번 혼자서만 질질 끌려다니는 스스로가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니면 이 새벽에 어머니 혼자 구급차에 실려갔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1시간 머무르다가 출근 때문에 집에 돌아갔고 전 씨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회사는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들러서 짐 챙겨올게요. 역시 딸이 좋아요. 병실 옆 침대에 있던 어느 환자가 전 씨와 어머니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요. 나이 들면 딸이 최고예요. 딸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아이고, 나는 아들만 둘이라. 잘 오지도 않아요. 아들이 다 그렇죠. 살갑지가 않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에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주말에 한번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역시나 아들은 바쁜가 보다 하고 얌전히 수긍했죠. 엄마, 저 내일은 늦게 와요. 낮에 회사에 가봐야 해서. 내일 토요일이잖아. 너 못 오면 나는 어떡해? 이제 걸어 다닐만 하시잖아요. 불편해. 김서방은 뭐 하는데? 바빠? 김서방이요? 차라리 경호를 부르세요. 어머니는 전 씨가 안 되면 사위라도 부르라는 식이었습니다.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굳은 일은 딸 혹은 남의 아들에게 시키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남편에게까지 어머니의 병수발을 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 돌본다고 집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늘 미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전 씨 모르게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회사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의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 장모님 병원에 와 있어. 뭐? 당신이 왜요? 장모님이 뭐 좀 사다 달라고 하셔서. 전 씨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기어이 사위를 부려먹고자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전 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남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언쟁이 오갔습니다. 누나가 가까이 사니까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 입원했는데 오늘도 안 와봐? 바빴다니까 그러네. 토요일에 뭐가 바쁜데? 그리고 지방 사는 것도 아니고 30분이면 오는데 그게 변명이 되니? 내일 가려고 했어. 근데 어차피 다음 주면 퇴원하시는 거 아니야? 아, 매형이 나 대신 가서 엄마 보축도 해주고 그러면 되겠네. 그걸 말이라고 해? 너는 엄마가 옳게 불러서 뒷바라지 시키면 좋겠니? 다행히 남편이 많은 부분을 이해해줬지만 만약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한다면 전 씨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 천하태평하게 침대에 기대어 쉬고 있는 어머니와 그 옆에서 서랍을 정리하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오후에 온다고 했잖아요. 김서방은 왜 부른 거예요? 너 바쁘다고 하니까.
김서방이 오늘 바쁜 일 없다고 하길래 부른 거야. 바쁘면 나도 안 불렀지. 전 씨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여보, 얼른 가봐요. 내가 있을게. 이따가 윤지 오면 같이 저녁 먹고 냉장고에 찌개 있어. 그러자 남편이 전 씨의 어깨를 한번 두드린 다음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전 씨가 어머니에게 핀잔했습니다. 엄마, 내가 김서방 말고 경호 부르라고 했잖아요. 아들 냅두고 도대체 왜 사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가까이 사는 사위 도움 좀 받는 게 어때서? 전 씨는 한마디 더 하려고 입을 뗐다가 다시 다물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찾아오지도 않는 아들 대신 사위를 찾는 어머니가 딱하기도 했고 말이죠. 잠시 뒤 어머니가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퇴원해도 혼자서 지내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너희 집에서 한 보름 있어야 될 것 같아. 저희 집에요? 어머니는 퇴원 후에 전 씨의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돌봐드릴 사람도 없어요. 윤지도 없냐? 윤지도 학교 가죠? 그리고 윤지가 제일 늦게 들어와요? 차라리 보름 정도만 낮에 간병인을 쓰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돈 들게 무슨 간병인이야. 그냥 너희 집에서 좀 쉰다고 생각하면 돼. 일일이 부축해줄 필요도 없어. 너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게 덜 피곤할 거 아니야. 김서방한테도 물어봐야죠. 장모가 아픈데 싫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전 씨는 또다시 한숨을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어야 했습니다. 너 아니면 날 누가 챙기냐? 경호 그놈 봐라. 한 번 오지도 않는 거. 역시 딸이 최고야. 늙어서 딸 없는 사람들은 불쌍하지. 일단 퇴원할 때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상태 괜찮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 씨는 차마 남편에게 친정엄마를 보름이나 모시고 있자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시집 식구 일로 전 씨를 속썩인 적이 없었고 항상 우리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자꾸만 친정엄마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갈 테니까 부축 좀 해라. 어머니의 말에 전 씨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최고라고 하는데 딸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아들로 태어난 남동생은 이런 일 한 번 안 하고도 불평 한마디 안 들으니 말이죠. 그러다 해가 졌을 때쯤이었습니다. 전 씨도 이만 돌아가 봐야 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병실을 나섰다가 5분쯤 뒤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퇴원하면은 같이 가서 등기만 이전하면 돼. 그래. 병원에는 언제 올 거야? 못 와? 알았다. 괜찮아. 네 누나 있잖아. 그래. 경호예요? 전 씨가 다가가 말을 걸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에다 대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만 끊자. 누나 왔다. 근데 등기 이전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살던 집 아직 정리 안 된 거예요? 이사한 지가 한참인데 당연히 그 부분은 정리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해?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경호랑 등기 이전 얘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그렇죠. 등기 이전은 무슨? 네가 잘못 들었겠지.
잘못 들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어머니 집에서 봤던 서류가 생각이 났습니다. 증여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만 보았는데 거기에다가 등기 이전을 같이 가서 한다면 바보가 아니라도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 집 경호 주기로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뜨끔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도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자 어머니가 표정을 달리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내미 집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 엄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라.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 어떻게 서운할 행동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전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재산은 아들한테 주시고 효도는 딸한테 바라시네요. 뭐? 병원에 와보지도 않는 아들 뭐가 예쁘다고 집까지 주세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러고 싶은가 싶었습니다. 전 씨는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 여럿이었다면 자신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에게는 그런 것들은 전부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으시면 아들 옆으로 이사를 하시지. 왜 제 옆으로 오셔가지고 저만 못 살게 구세요? 뭐? 내가 언제 널 못 살게 굴었다는 거야? 이틀에 한 번씩 집에 가서 반찬 드리고 청소하고 무슨 약 사와라. 뭐가 먹고 싶다. 뭐가 고장났다. 경우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전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들이랑 딸이랑 같냐? 내가 너한테 더 의지하고 그런 거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의지를 왜 저한테 하시냐고요. 엄마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한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도 경호 보고 오라고 하세요. 전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글쎄 어머니의 재산이 탐나서라고 하기엔 그 집이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전 씨 부부도 오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게 더 많다고 싫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남동생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먹고 살 만큼 제 앞가림 할 수 있을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 씨를 거들떠도 안 봤다면 진작에 발길을 끊었을 텐데 어머니의 몸은 마음과는 다르게 늘 전 씨의 옆에 있었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딸은 고생을 해도 되고 귀한 아들은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들에게만 집을 주시냐 악을 쓰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연을 끝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전 씨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전 씨는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 후까지 장녀인 자신이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부모를 전 씨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섭섭하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다시는 보지 말자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전 씨의 50평생에 다 열거하기도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동생과 차별해서 서글펐던 기억들도 한자리를 차지했죠. 그럼에도 모든 걸 묻어두고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전씨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배신했죠. 내가 딸이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겠니?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끝까지 부족한 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면 저희 집에 오지 말고 엄마 가슴에 대못 안 박는 아들에게 가세요. 이런 매정한 기집애. 그렇게 말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전씨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죠. 누나,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병원으로 오라고 난리야. 그럼 가면 되잖아. 뭐가 바쁘다고 병원 한 번도 못 가? 누나 있는데 뭐 하러 나까지 가? 앉아있을 데도 없을 텐데. 주는 건 받는데 도리는 안 하겠다 이거지. 참 대단한 심보다. 전씨의 말의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바보는 전씨뿐인 듯 했습니다. 누나, 그게 말이야. 엄마 알잖아. 옛날 노인네. 그래서 엄마한테 받을 그 집 나랑 반 나눌 거야? 그러자 또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사람을 끝까지 모자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퇴원 후에 보름간 우리 집에서 요양한다고 하셨었는데 아마 너희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엄마 잘 모셔. 전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남기겠다고 한 것이었으면 이토록 서운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씨 몰래 증여해준 뒤에도 여전히 딸인 전씨에게만 의지하려고 했던 어머니 때문에 더욱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처럼 재산은 아들에게 주고 효도는 딸에게 바라는 건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그 재산을 쥐고서 아들에게 나 돌봐주면 이것 주겠다 했다면 말이 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고생시키기는 싫고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몸종 같은 딸이 더 편했던 것이었을까요? 며느리 눈치는 보여도 사위 눈치는 안 보이고 바보같이 말 잘 듣는 딸 평생 부려먹으면서 살다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배신당한 딸의 표정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전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전씨의 휴대폰이 잠잠했죠. 전씨도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할 때도 지났는데 아마 남동생이 가서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당신 괜찮겠어? 마음 불편하잖아.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당신 열심히 했어. 이제 처남한테 장모님 맡긴다고 생각해. 남편의 말에 다소 위로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며칠이 흘렀을 때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전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뭐에 화가 난 것인지 전씨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엄마 좀 모시고 가. 내가 왜? 내가 왜?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애도 아니고 하나하나 옆에서 챙겨줘야 하느냐고.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만 챙겨? 아니, 우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시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 가까이 사는 자식이 챙겨야지.
언젠가 동생이 전 씨에게 했던 말이었죠. 나는 몰라. 이러다가 이혼당하게 생겼어. 일단 엄마는 엄마 집에다가 모셔놓을 테니까 누나가 좀 들여다봐. 그 정도 받았으면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받겠다고 했냐고? 엄마가 준 거지.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준 사람도 있겠지. 누나, 정말 이럴 거야? 남들 보면 다들 딸이 부모 챙겨. 그 딸들은 차별을 안 받았나 보지. 절반 주면 돼. 그러면 누나가 엄마 챙길 거야.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동생이 전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도 무시하는 딸을 남동생이라고 존중할까 싶었습니다. 아니, 그 집 내 명의로 돌리면 뭐? 그게 말이 돼? 전 씨도 동생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나눴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집 없어도 돼. 나는 그거 안 받고 엄마 부양 그만하련다. 너는 그래도 보수는 받았지 않냐? 만약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할 테니까 오래오래 사시게 건강하게 잘 모셔. 누나, 사람이 왜 이렇게 냉정해? 천하의 불효녀라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효자 노릇해. 전 씨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차갑게 얘기해 본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더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멍하니 있을 때도 있었고,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화병이 날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장에 엄마를 쫓아가 따지고 싶기도 했죠. 그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아들에게만 홀랑 집을 줘버리고 싶냐고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돈 따위로 보상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집을 전부 전 씨에게 주겠다고 해도 다시는 친정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위해 쏟았던 모든 것들은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앞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곧 풀을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재산을 받았으면 동생도 옳게도 어머니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톤을 넘겨주었다고 생각하고 전 씨는 전 씨의 삶을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여보, 주말에 윤지가 같이 놀러 가자는데. 정말? 좋지?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밖에서 외식하자. 좋아. 그리고 전 씨는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보다 많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시간만큼 비례해서 생겼습니다. 늘 쫓기는 기분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오늘은 엄마한테 가봐야 하는데, 내일은 엄마 병원 가는 날인데, 주말에는 가서 김치 담가야 하는데, 친정엄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이 남는 시간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시간에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졸업을 앞둔 딸과 여행도 가고 이제서야 온전한 내 삶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집과 자유를 바꿨으니 어떻게 보면 저렴한 대가였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자신이 너무 불효녀처럼 느껴졌지만 그렇대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동안 전 씨가 친정엄마에게 목을 맸던 것은 다 마음의 병인 듯 했습니다. 효심이 깊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말은 딸이 최고라고 하며
정작 아들만을 위했던 친정엄마에게 나는 이렇게 당신을 생각하니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하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한 결핍을 준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니 구멍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전 씨도 자신의 가정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전 씨뿐인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울리는 초인종에 전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죠. 엄마,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어머니가 전 씨를 옆으로 밀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왜 찾아오셨어요? 내가 내 딸 집 오는데 뭐 돌고 왔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억울한 게 많아 보였습니다. 경호 그놈 자식이 말이야. 그 집에 있다고 얼마나 눈치 줬는지 아냐? 어? 희준이 엄마도 말이야. 내가 지들 결혼할 때 해준 게 얼만데. 그걸 왜 저한테 말하세요?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고. 그 무심한 놈이 뭘 알아? 그놈이 나중에 나 더 늙으면 쳐다나 보겠니? 그래서 내가 생각을 고쳐먹었다. 전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지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할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 집 내가 너 줄게. 순간 허하며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용건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직 내가 등기 이전을 안 해줬거든. 네 앞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네가 엄마 챙겨줘라. 내가 경호 그놈 믿었다가는 발등 찍히지.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 집은 당연히 경호한테 주셨겠죠?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네가 이렇게 서운해할 줄은 몰랐지. 그걸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엄마는 끝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딸 가슴에 대못을 박으세요? 지금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거는 너 아니니? 엄마가 꼭 이렇게 찾아와서 애원을 해야 해? 너희 누가 그렇게 키웠어? 그러면 부모가 나이 들면 당연히 자식이 챙겨야지. 어떻게 둘 다 이래?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 저는 그 집 필요 없어요. 집 두 채를 준다고 해도 싫어요. 경호가 싫다고 하면 그 집으로 엄마 노후자금 하면서 편히 사세요. 뭐? 돈으로 자식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너 나 죽으면 있을 때 잘할 걸 후회하지 말어라. 이만 나가주세요. 저 좀 쉬어야 해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가면 다신 안 온다. 집도 이사가 버릴 거야. 살펴가세요. 전 씨는 끝내 어머니를 외면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씁쓸했지만 함께하는 삶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전 씨에게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전 씨는 가끔씩 남동생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 그런지 서운하게 했어도 어머니가 연락은 해오는 듯 했죠. 어머니는 남동생 근처로 방을 새로 구해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결국 팔아서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때문에 마지못해 곁에 두는 것일 테죠. 하지만 그걸 끝까지 쥐고 있던 남동생에게 주든 전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집 한 채가 어머니와의 연을 끊도록 만들었지만
전 씨에게는 이미 떠난 어머니의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행하길 바라지 않았고 남동생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사셨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씨를 찾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전 씨도 내내 평안할 테니 말이죠.